예, 감사합니다. 됐어, 제하게. 네. 자, 상태 전이도가 뭐냐?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인데, 상태 전이도가.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도 제가 뽑은 우리 인문학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겁니다. 상태 전이도는 먼저 이제 모양부터 보내드릴게요. 가능하면 이그젠플을 인문학과 관련된 이그젠플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얘를 이거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한글 여러분 입력하실 때 그 음절이 적법하냐 안 하냐 라는 걸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HWP 안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치다가 빨간 줄 뻑 끄이죠. 여기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만 여러분께서 그려주시면 이거를 가지고 빨간 줄 나오도록 프로그램 짜는 건 IT 기술자들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태 전이도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상태 전이도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그림만 그려주시면, 근데 이 그림은 IT 기술자가 아는 그림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아니죠. 아닌데, 여러분이 이걸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그림만 나오면, 요 그림에 대한 모든 처리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답을 다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짜는 건 IT 기술자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인문학자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는 IT 업체에 맡겨라. 그런 이제 선을 제가 대충 그어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거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IT 업체하고 대화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IT 업체하고 대화를 할 때 효율성이 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보는데 필요한 지식들은 쭉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강의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인문학자분들이 직접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일. 그거는 제가 아까 그래프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옛날 히스토리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부분은 대화할 때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IT 업체 상대하기가 좀 좋다. 그런 부분들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나가고 있으니까 어렵거나 쉽거나 하면은 중간에 이야기 주시면 제가 강의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게 상태 전이던데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제 모릅니다. 요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상태예요. 상태에 보시면 까만 타원, 빨간 타원, 더블 서클이 있죠, 지금. 두 줄로 그린 타원.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요게 다 스테이트들인데, 스테이트를 세 종류로 이제 갈라놓은 거예요. 보통 이거는 보통 상태들이고, 하나는 건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적법한 음절입니다 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커서가 자동으로 한 음절을 끝내고 다음 음절로 넘어가요. 커서가 여러분 한 글자 완성하면 넘어가잖아요. 커서가 초성받아들이러 갑니다. 이제 볼로 가라라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뭐냐? 빨간 거는 붉은 줄 꺼주는 상태예요. 당신 지금 입력한 거 틀렸어. 그러니까 다시 해. 처음부터 라는 상태가 요 빨간 상태입니다. 오류 발생 상태죠. 그 나머지는 이제 보통 상태고요.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러분이 키인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라는 표시가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옆에 화살표, 들어오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초기 상태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키보드로부터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음이 들어왔다. 처음에 자음이 들어오면 초성이 입력된 상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음이 왔다. 근데 자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쌍기역, 쌍디귿 이런 것들은 우리 음절에서 허용이 되는 복자음이잖아요. 그럼 복자음인 경우에는 일로 옵니다. 초성, 두 번째 초성이 입력됐다. 그래서 복자음이 입력됐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상태에서 초성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중성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중성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모음이 오면 중성이 입력되었습니다. 허용이 안 되는 복자음. 예를 들어서 초성 부분에 기역, 비역이 들어왔다. 허용 안 되잖아요. 그런 음절은 없습니다. 우리 음절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음절이 한 11,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음절이 11,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없는 등재가 안 된 음절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류 발생을 시켜. 그래서 처리하고. 자, 중성이 들어온 상태에서 파란 글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음절 보시면은 받침 없이 중성으로 끝나는 음절도 있고, 우리말에는 받침까지 들어가는 음절도. 요 상태에서 자음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중성까지 들어왔다. 이거는 세 번째 글자가 허용이 되는 음절인 거.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중성에서 모음이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모음 같은 거 있잖아요. 어의 이,
이런 거. 뭐 그런 거. 공모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허용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빨간 줄 쳐주고 되면 오케이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음 들어와서 종성까지 들어오면 되고 종성이 복 자음인 경우 기억, 비억, 뭐 비옵션 이런 거 있잖아요. 허용되는 거. 갑 이런 비옵션 허용되니까 허용되는 종성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언어를 다루시는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거지만 IT 기술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천상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 말은 디지털 인문학 쪽을 전공하시겠다 마음먹으신 분 같으면 어차피 문헌해야 돼요. 상태 전이도는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 뒷 공정은 IT 기술자들이 맡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상태 전이도를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기술은 별도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짜는 방법을. 근데 그거 하려면 이제 프로그램적인 기술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연구를 하시다가 꼭 상태 전이도 그려가지고 그 다음 후속 작업까지 내 손으로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럴 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적당 업체를 소개해 주든지 공부할 책을 나에게 주든지 안 그러면 몇 명이 모여있다. 그러면 제가 서울 출장을 와서 여러분 뭐 카페 같은 거 요새 많잖아요. 오래 앉아가지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카페들 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 가르쳐 드리고 그러고 내려가고 물론 참여하고 바깥 정도는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강의료는 안 받을게요. 왜? 여러분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니까 강의료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차비는 주셔야죠. 이게 제가 불합리한가요? 아니죠. 예, 차비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태고, 화살표가 스테이트 트랜지션입니다. 상태 전입니다. 상태 전이. 여기서 열로 가라, 여기서 열로 가라, 여기서 열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초성으로 모음이 입력도록 대문 빨간 줄이에요. 안 돼!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제 없어. 하고 오류칠이 바로 해버립니다. 희한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절이 적법한 음절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델인 거고. 이런 게 혹시 음절 인식하는 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제가 상태 전이도를 채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상태 전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상태 전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걸 이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벤트 요거예요. 자음이 들어왔습니다. 요게 이벤트예요. 모음이 들어왔습니다. 요게 이벤트입니다. 요게 이벤트. 그래서 그거는 화살표 옆에다가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 전이도에 또 하나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요소가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동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른 거 전이를 허용하는 조건까지 붙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쓰실 일 별로 없을 것 같고 혹시 상태 전이도 그리시다가 야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섯 번째 하나 그걸 이제 우리 쪽에 용어는 가드라고요. 가드, 고초. 전이가 일어나려면 이런 조건이 만족돼야 화살표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이제 가드라는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좀 여러분 필요하시는 하시고 여기까지는 동작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상태 전이 그릴 때.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들어올 때 요런 처리를 해달라. 떠날 때 요런 처리해달라. 이동 간에 요런 처리를 해달라. 그런 거 옆에 부기를 해주시면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전부 프로그램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태 전이의 그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아 요게 상태 전이구나. 그러면 상태 전이도 이제 연구하시다가 필요하면 그리시고 상태 전이도 그리다가 잘 안 그려지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됐습니까? 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IT 기초 세 번째 주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워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일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 저는 왜 그걸 보느냐 하면 인문학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특히 공동연구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 DB로 구축해 놓고 그 DB로부터 필요한 정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게 쫙 나오면은 문헌 일일이 찾아가지고 또 다른 문헌 또 다른 문헌 이래가지고 취합하고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런 노력을
DB 구축 딱 해놓고 질의만 던지면 돼. 야, 이런 자료 좀 찾아달라고. 지가 막 프로그램이 다 뒤져가지고 딱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화면에다 띄워주고 출력 버튼 누르면 뭐 출력 쫙 나오고 그거 보고 연구자들이 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2주 걸릴 거를 단 5분 만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자, DB 구축이 필요한 분야 어디냐? 아마 제 생각은 인문학 쪽에 굉장히 많지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조선왕조 실록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일 초기에 디지털 쪽 활용한다고 서울대 규장각에서 무슨 작업을 했느냐? 영인본 작업을 했어요. 원본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손상이 자꾸 일어나, 원본 자료가. 그러니까 이제 영인본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컴퓨터에서 뭐 왕조실록, 세종조, 제 몇 권 달라 이러면 이제 딱 화면에 띄워놓고 하나씩 다음 페이지 본다면 그게 이제 1차 가공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하는 방법은 몇 개의 메타 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메타 데이터라는 말은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조실록을 예를 들면은 왕조실록에 자 세종조에 뭐 훈민정음 창제 관련 편이 있다. 거기 뭐 몇 편이라고 몇 권 몇 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서 키워드를 붙여주는 거예요. 키워드를. 그러면 검색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키워드를 치는 거예요. 나는 훈민정음에 관한 실록의 내용을 보고 싶다 이러면 훈민정음 딱 치면 훈민정음 관련된 기사가 있는 실록 부분을 전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2차 가공을. 3차 가공하는 방법은 실록에 있는 내용을 쪼개 여러 개의 데이터 아이템으로 쪼개가지고 저장을 딱 해놓으면 자유자재로 나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막 태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종에 이르는 27대 왕에 이르는 일대기 중에 요구한 내용과 관련된 실록 부분을 전부 다 발췌해서 딱 보여준다고요. 이게 3차 가공하는 방법. 3차 가공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DB 구축을 전제로 합니다. 대충 감이 오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아, 내가 연구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DB 만들어 놓으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또는 내 후배 연구자들이 전부 도움받을 수 있겠구나. 김교님 지금 그러셔야 돼요. 과제 받아서 그런 거 하셔야 되지. 네? 그런 거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작업들이 인문학 쪽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제 판단입니다. 순전히. 그래서 제 기준으로 그랬기 때문에 큰 타이틀 세 번째로 기초 컴퓨터 시스템, 그 다음 두 번째 모델링 도구들 3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등장시킨 거예요. 실제로 인문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거고, 논문 쓰실 때요, DB 구축할 때 이런 연구 목적을 위해서 이런 DB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 DB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내가 설계를 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학회에 제출할 수 있는 논문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연구 실적하고 직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 또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인문학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한번 보시죠. DB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와장창창 들어가 있습니다. 요 구축된 DB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은 자세히 모르셔도 크게 관계없습니다. 대충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DB를 구축하시겠다 그러면 DBMS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요거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제를 진행하는데 DBMS 돈 주고 가격 견적되어 있던 이거 뭔데? 하면 이제 좀 쪽팔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입문하자지만 안 그래요? 이게 DBMS야? 그걸 이게 뭔데 이렇게 나가지 말고 DB 구축하는데 DBMS 정도는 좀 싸게 주셔야지 이렇게 말이 나가야 된다. 어떤 게 있느냐? 굉장히 싼 거 Z 공짜도 많아요. 무료 DBMS도 있습니다. PC용.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연구 목적으로 쓰기는 좀 어려워요. 무료도 있습니다. SQL 서버 이런 것도 조금 단축에 들어가는 이거는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B2 IBM에서 만든 거고 오라클은 오라클 시스템에서 만드는데 DB2 오라클 더 유명한 DBM에서 인포믹스라는 게 인포믹스가 일로 흡수가 됐어요. IBM에서 기업 인수를 해가지고 일로 DB2로 이제 제공하시는 이런 것들은요 돈이 싸면 수억에서 비싸면 10수억까지 합니다.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원으로 DBMS 하나 구입하는 것도 여러분 과제 금액 총 다
허락하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업체에 가서 인문학의 중요성도 해가지고 설명을 쫙 하십시오. 이런데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당신들은 아무리 그래 이윤 추구하는 기업이라지만 그 돈 받은 거 다 받아요. 다른데 기업체에 팔아서 돈 많이 버지고 우리 인문학 연구하는 팀에 대해서는 하기 못해요. 그래 말 잘하면요 한 500만 원 정도에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IT 하는 기업들 인문학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 딱 할 때 인문학 정말 우리 무언가를 해야 되는 학문 아닙니까? 둘째 꼭 해야 될 이야기 두 번째 인문학 쪽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럴 때 좀 슬픈 표정을 좀 해야 돼. 슬프게. 그리고 그때 진짜 우리 같이 연구하는 팀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투자 뛰는데 가족 먹을 게 살리기 위해서 투자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예전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구에 진짜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100만 원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업체에서 분명히 웃을 거예요. 아니 1억짜리를 100만 원에 달라고 하면 웃음이 안 나오겠어요. 업체 입장에서.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린 이 비법이 먹힙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초적인 처리 비용이 있어요. DBM에서 설치하고 하려면 엔지니어 나가서 설치하고 세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달라 할 거예요. 그거는 소프트웨어 값은 빵.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비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500 정도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대신에 꼭 지켜주셔야 될 거. 500만 원 주고 샀어 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증받은 거지 산 게 아니에요. 기증받은 겁니다. 그냥. 아시겠어요? 야, 신 교수님 이 정도면 뭐 특강비는 충분히 커버한 것 같은데 이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린 것만 해도 그죠 여러분? 이런 비법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업계 사정을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특강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게 이제 DBMS예요. DBMS도 안 돌아가요. 그 다음에 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질의 언어예요. 질의. 이 DBMS에게 야, 나 이런 자료가 필요해. 따다다닥 치면 지가 쫙 DB 전부 뒤져가지고 쫙 줍니다. 아까 실록 예 들은 것처럼. 국민정음 창제 당시의 상황 딱을 알려주시오. 이런 거. 크게 관련 기사들, 실록에 있는 기사들 전부 쫙 이거 알려줍니다. 그거 질의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SQL에 관한 사용 예를 조금 이따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직접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SQL 공부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랭귀지예요. 언어예요. 여러분 보통 자연어 하나 배우시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영어를 내가 터득을 하고 싶다 이러면 영어 단어 최소한 몇 개 해야 돼요? 최소한 한 5천 단어 정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5천 단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학 가려고 토익 공부를 한다. 그럼 토익에 시험 되는 단어가 12,000단어 정도. 근데 그래. 그래도 일단 의사소통 정도 하다가 한 5,000단어 알아야 칠 때 SQL 공부하는데 단어 몇 개 하면 되느냐? 50개만 하면 충분해. 그러니까 언어 공부도 아니에요. 언어 공부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언어 공부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단어와 문법 두 개만 하면 언어를 아는 거죠. 문제가 구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문법은 제가 대충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문법 보고는 오늘 저하고 공부하는 걸 끝내고 낱말 공부만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 혼자 SQL 공부하면 돼. 그냥 읽어보고. 그럼 친절하게도 요래 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단어 5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 여러분 뛰어난 우리 인문학자들께서 언어를 주로 다루는 분들께서 뭐 50단어짜리 랭귀지 공부하는 거야. 껌값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거 SQL입니다. 자, 그래도 공부하기 싫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하죠. 이제 이건 IT 업체들이 개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DB를 대상으로 우리는 주로 이런 결과를 보고 싶다. 받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이 딱 구상을 해서 그림으로 그리세요. 이런 걸 보고 싶다. 프로그램 짜도.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SQL 공부 충실히 하면 여기서 막바로 DBMS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든가 어려우시면 돈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IT 업체 발주해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 모양을 다 그려주세요. 레이아웃을 다 그려주고 요렇게 요런 출력이 보고 싶다. 그러면 엔드 유저 입장으로 이제 물러서는 겁니다. 열로. 그래서 여기 가거나 여기 가거나. 여기 가려면 SQL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SQL은 50단어 정도밖에 안 되는 스몰 랭귀지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됐지 싶어요. 제 생각에. 됐습니까? 그러면 IT 업체에서는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메뉴로 딱 구성해줘요. 메뉴 바에다가 뭐 하면 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딱 구성해서 메뉴만 선택하면 이 프로그램이 떠가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SQL을 호출을 합니다. 해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니까 이런 쪽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IT 업체에 상대하실 때는 아까 제가 DBMS 밴드들 상대하실 때처럼 그 두 가지 전략. 1번 인문학의 중요성, 2번 인문학자들은 돈이 없다. 이거를 반드시 강조를 하시고 그래 좀 싸게 해도 당신들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인식을 IT 업체에 팍팍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 전부 감독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여러분들께 싸게 해줄 겁니다. 틀림없이. 왜? 제가 제 사람한테 그걸 가르쳤거든요. 너희들 기업체 프로젝트 할 때 돈 절대 깎아주지 마라. 그런데 인문학자들 프로젝트 하다가 필요한 프로그램 짜달라 하거든. 야 웬만하면은 원가로 해줘라. 내가 그래 가르쳤거든. 학교에서 제가 제자들 가르칠 때 그래 가르쳐. 걔들이 다 서울에서도 와가지고 IT 업체에서 지금 중견 직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에요. 그럼 저만 그렇게 가르쳤느냐? 아닙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략 쓰십시오. 제가 가르쳐 준 전략을. 자, 요 다이어그램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IT 업체에서 짜는 프로그램을 이제 랭귀지별로 이제 SQL을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그림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DB와 관련된 이론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딱 다이어그램 한 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DB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다 한 거예요. 굉장히 이 많은 이론들, 이런 이론들, 제자들이 이런 거 다 배워서 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뭡니까? 동일한 데이터가 상이한 목적을 가진 다소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구를 하시다가 DB 구축할 필요를 느낀다는 건 바로 이 목적에 맞으면 DB 구축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목적. 내가 지금 이 다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내 연구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사용되는데 이 데이터가 다른 연구자들한테 이런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거든 DB 구축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됐어요? DB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이런 거, 디테일하게 이런 거 알기 시작하면은 뭐 IT 전공자로 가야죠. 그래서 딱 하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시거든 DB 구축을 생각하시고 그러고도 혼자 판단이 잘 안 되거든 어떻게 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답해 드릴게요. 연락 주시면은 아 그거는 DB를 구축해서 쓰시면은 대대로 앞으로도 100년, 200년 후학들도 전부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라고 DB는 한번 구축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DB는. 그런데 프로그램, 앞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때때로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이쪽이 문제지. 이쪽은 돈만 주면 조금만 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결과물이 다르다. 또는 새로운 결과물이 추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프로그램 조금만 손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연구하시다가 야 이거는 DB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100년, 200년 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름 15일 걸릴 연구 내용이 5분, 10분 안에 그 자료가 만들어진다. 여러분이 15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죽어라고 만들어야 내가 연구하는 데 필요한 이런 리포트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DB 구축이 되면 5분 만에 된다는 거예요. 5분 만에.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연구 효율이라는 것이 와장창창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제 DB 시스템 구성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렉트 SQL을 쓸 수도 있고 이게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SQL을 쓸 수도 있고 SQL을 쓰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SQL 공부하면 이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DBMS에 자료 요청할 수가 있어요. 안 되거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프로그램 짜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어때요? 이 정도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충분히 이해됐나요? 더 기술적인 문제는 이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저장 DB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카탈로그 부분은 아까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라고 표시해놨잖아요. 이렇게 원기둥으로. 그게 사실은 컴퓨터 내부에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원기둥. 하나는 실 데이터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요 데이터의 구조. 어떤 구조로 요 데이터들이 배열이 되어 있다. 구조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카탈로그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다. 요 정도만 아시면은 뭐 여러분들 크게 다른 부분 이 내부는 IT 기술자들끼리 하는데 쓰는 말이지 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용어는 아닙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림 다 충실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질문 있습니까? 예. DBMS 역사 뭐 화려하죠. 1세대, 2세대, 3세대 해서 지금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하려고 하는 그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DB를 구축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을 하실 때 그래프만 그려주면 그 이후 처리는 IT 기술자들이 다 해줄 수가 있는데 DB 구축에 대해서는 인문학자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제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DB 스키마라. DB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기술, 스페시피케이션. 그거를 우리는 DB 스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DB 스키마는요, 여러분이 이제 볼 때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은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이 이제 DB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DB 구조에 대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만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QL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데, 자, SQL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예요? SQL이 뭐다? DB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내가 질문을 던질 때 사용하는 랭귀지가 SQL이다. 우리는 GD어라 그래도 쿼리 랭귀지라 그래요. 쿼리 랭귀지가 SQL만 있느냐? 물론 아닙니다. 뭐 컴퓨터는 랭귀지의 천국이에요. 컴퓨터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특별히 우리는 포멀 랭귀지라고 부릅니다. 형식 언어로 번역하는데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공적인 언어. 자, 반대말은 내추럴 랭귀지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어가 당연히 그 반대말입니다. 자연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언어, 포멀 랭귀지를 또 다른 말로 artificial 랭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연어하고 포멀 랭귀지하고 차이점이 뭐냐? 자연어는 컴퓨터에서 자동 처리가 안 돼. 자연어 처리를 하려고 AI 전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밤새워가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연어 처리하려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컴퓨터한테 내가 야, 나 배고프다. 어디 갈까? 그러면 컴퓨터가 주인님 여기 가세요 하고 대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지금도 밤을 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못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에 가고 있습니다. 내일 강의를 여러분이 소화하시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컴퓨터는 그 일을 못할까요? 자연어 처리를 왜 못할까요? 요즘 AI 시스템 보면 자연어 처리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거. 고객님,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2달 만에 오셨네요. 로봇가 딱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찌끄린단 말이에요. 고객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2달 됐나 벌써? 그놈이 어떻게 알고 했을까요? 자연어 처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비밀을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딱 손님 들어오면 얼굴 사진을 딱 찍습니다. 컴퓨터가. 그 로봇이. 찍어서 사진을 컴퓨터에 전송해요. 야, 일만 누구냐? 딱 던져. 그럼 안에서 뭐 해요? 이미지 프로세싱을 딱 해서 내부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 얼굴하고 매칭을 시켜. 소위 인공지능에서 이야기하는 패턴 매칭 기술입니다.
딱 해가지고 여러분 왜 수상급 같은 거 혹시 보시면 짜자자자 돌려가지고 99.9% 매치 얼마 이름 이거고 뭐 얼마 범죄 경력 화려해 쫙 보여 그겁니다.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이 최근에 왔던 날짜까지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 로봇이 그 데이터를 전송받아.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2달이 넘었어. 그래서 고객님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2달이 넘었네요. 왜 그래 오셨어요 하는 멘트는 기준이 있습니다. 1달 넘으면 간만에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2달 넘으면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라고 멘트 내버려요. 멘트가 이미 온 날짜 수 계산해서 날짜별로 나갈 멘트가 다 정해져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 지가 뭘 알아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라는 멘트를 내겠어요. 이게 이 AI 로봇 인사하는 AI 로봇의 비밀입니다. 자연어 처리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로. 그런데 포멀 랭귀지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해서 소위 세만틱스를 잡아냅니다. 세만틱스를. 그런데 잡아내는 게 진짜 세만틱스냐 가짜 세만틱스냐 그게 문제죠. 문제는 AI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세만틱스라고 주장하죠. 저는 가짜로 봅니다. 전부 신텍스 베이스예요. 신텍스 베이스. 문법을 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이게 무슨 문장이다라는 것을 무슨 문장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문장의 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DB 안에 컴퓨터 안에 이런 문장 이런 결론이 나오면 이런 문법 썼으면 이런 문장 그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아직도 신텍스 베이스다라는 신텍스 베이스. 그렇게 되면 포멀 랭귀지 특징은요. 단어하고 문법만 하면 끝이야. 신텍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소위 컴파일러라고 이야기하는 번역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100% 완벽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자연어를 가지고 영어를 이야기하면 로봇이 챗봇 같은 거 막 번역해 주잖아요.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핸드폰에다 대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야 식당 어디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태국이면 태국말로 줄줄 나오잖아. 그러면은 진짜 자연어 처리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부에 어떤 구조로 되느냐 식당 좋은 식당 어디냐 라는 한국말로 태국말로 뭐냐 라는 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각 나라 말로 DB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이 딱 들어오면은 아까 여러분 보신 음절 분석하는 그걸 가지고 패턴 매칭 하듯이 문장 매칭을 하는 거예요. 스트링 매칭이라고 그래요. 문자열 매칭. 스트링 매칭을 해가지고 인마 지금 이 말 궁금해하네. 어느 나라 말 태국말은 미리 세팅을 처음에 하고 들어갑니다. 들으려면 번역 들으려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뭐가 안 된다? 컴퓨터에 그래서 아까 제가 컴퓨터의 구조를 설명할 때 CPU의 능력이 4층 연산하고 엔드와 낫 논리 연산 3개밖에 못한다. 그것밖에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세만틱스 처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의미 처리가. 자, 그럼 내일 공부할 주제 세만틱 웹이 뭐냐? 세만틱 웹 이런 거 좋죠. 웹상에 돌아다니는 문서들을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다 찾아서 종합해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웹이다. 자,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세만틱 웹을. 그렇게 하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들으면 세만틱 처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아직 세만틱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컴퓨터가 세만틱 처리를 하는 시대가 도착한다면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건 거의 어려울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자꾸 뭘 만들어요? 포멀 랭귀지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포멀 랭귀지라는 건 엄격한 신텍스에 따라서 문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 모양에 보면 내일 여러분들 강의자를 보시면 화면을 띄우면요 눈이 빙빙 돌아가요. 저게 뭐야 도대체? 엄청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한숨이 팍 나올 정도로 아니 저 문서를 내가 만들어야 돼. 물론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문서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절할 정도로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전혀 답답함이 없도록 그 가슴속의 답답함을 내일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본질만 깨뜨려 보시면 돼요. 본질만. 그리고 어차피 내일 공부할 것도 RDF, OWL 이런 걸 이제 내일 공부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만틱 웹 쪽에 좀 관심 있었던 분들은 제가 하는 낱말 금방 그 단어가 여기 나오네. 다 세만틱 웹과 연관된 용어입니다. RDF 스키마라는 거예요. OWL 웹 온토로지 랭귀지 OWL 그게 전부 포멀 랭귀지예요.
뭐를 하기 위해 포멀 랭귀지 쓰냐? 지식을 추출해 수 있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문법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질은 내일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단 DB 비슷하게 구축이 되면 세만틱 웹상에 올릴 수 있는 문서가 준비가 되면 질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의어가 또 있어요. OWL에 대한 질의어가 스파클. 그게 SQL하고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SQL 공부는 아마 여러분들 좀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50단어밖에 안 되는 형식 언어니까, 포멀 랭귀지니까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SQL은 뭐 역사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거고, 질의어가, DB에 대한 질의어가 종류가 수십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IBM에서 만든 SQL이 천여 통일을 다 했어요. 이제 질의어, DB에 대한 질의어 하면 SQL 말고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만틱 웹은 어떤 상태냐? 세만틱 웹은 분웅할 것이 됩니다. 포멀 랭귀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한 20개 정도의 포멀 랭귀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뱅뱅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제가 강조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게 RDF 스키마, OWL 이제 세 개. 왜? 앞으로 이 세 개가 주력 SQL이 천하평정하듯이 주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세 개만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면 다른 언어들, 포멀 랭귀지들도 거의 비슷비슷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관 자체에서 뭐 이걸 쓰자라고 결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쪽 컨트롤러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런 나머지 컨트롤러지 쪽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은 말 중에는 여러분들이 세만틱 웹 쪽에 연구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전혀 못 알아들어도 관계없습니다. 내일이면 여러분 손바닥 위에 딱 올려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질의어가 그런 거다. SQL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DB가 있어요. DBMS가 딱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딱 앉아 키보드로 뭐라 뜨더래. 야, female student. 이게 좀 얘가 좀 왜 내가 이런 그림을 가져왔지? 자, 여학생 명단 좀 줘, 임마. TV에다 같이 요 과목 수강하고 여학생 명단 좀 주라. 전화번호 있으면 더 좋고 하고 딱 SQLS. 그러니까 이제 싹 이름에서 딱 뒤져가지고 이제 내줘야 되는데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자인어 처리를 못하니까 컴퓨터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 간단한 말을. 여러분들 우리 어때요? 우리는 다 알잖아. 대본 이 이제 박사장한테 따라줘. 야, 우리 구성장 통화하는 나가면 일단 전화번호 포함해서 줘. 그럼 다 알잖아.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아들어. 죽었다 깨도 못 알아. 왜? 자인어 처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인어 처리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SQL 신텍스에 맞게 물어봐야 됩니다. SQL 문법에 맞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쉬운 게 그냥 실렉트 뽑아 선택해봐라. 스타 다 모든 정보. 스타는 all이라는 뜻입니다. all. 야, 그 학생에 관한 모든 정보 다 가져와. from student. 학생 DB에 있는 학생에 관련된 테이블에서부터 from where 젠더가 female. 성별이 여학생인 놈 정보를 학생 중에 성별이 여학생에 관한 정보 다 가져와. 자,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해요? 벌써 여러분 엑셀 3단어 공부한 거예요. select, from, where. 이거만 알면 끝이야. 이 3단어. SQL만 공부하는데 필수 단어 한 10개만 알면 끝이에요. 50개 중에. 40개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정도 정보 검색하려고 그러면 10개만 알아도 충분해. 그런데 SQL을 직접 공부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10단어짜리 랭귀지인데 뭐 그걸 인문학 하시는 분이 그 정도 못하겠어요? 10단어 랭귀지인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QL 공부하시려면 적절한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SQL이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 뭐라고 써놔요? 단독으로 사용 이래서 써놔요. 여러분이 직접 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 안에서 SQL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여기서 IT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짜서 그거를 통해서 DB에 접속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차이에 됐나? 근데 아까 그림에 보시면은 제가 앞에 DBC 된 그림할 때 세 개가 있었잖아요. 세 칸이. 세 개가 SQL을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 세 개가 이겁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까 여러분 보신 그림의 제일 위에 있는 시각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인베디드 SQL 방식으로 쓰는 것. 세 번째, 홀 레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쓰는 것. 접속 SQL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레벨별로. 이렇게. 근데 이거 여러분이 아실 필요 있어요? 어차피 이거 아나 몰라. 어차피 돈 주고 발주를 해야 되지. 여러분이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는데 아까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SQL 프로그램 안에서 SQL을 쓰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전문적인 용어니까 여러분들 이 용어들은 모르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인문학. 그러니까 알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SQL 랭귀지를 한번 볼까요? 사용 예시. 자, 일단 SQL로 질의를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DB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구축되어 있는 DB를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이블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색칠한 부분은 아까 DB에 들어갈 때 두 개로 들어간다 그랬죠. 구조 부분하고 실데이터 부분하고. 그래서 노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DB 스키마 쪽에 들어가는 구조 부분이고 밑에 있는 실데이터 부분은 데이터 쪽이에요. 두 군데. 요거와 요게 달라서 들어갑니다. 두 군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테이블이 인플로이, 종업원 테이블. 디파트먼트, 부서 테이블. 이거는 잡, 그레이드 테이블. 해가지고 이제 이런 테이블이 있다. 이 테이블은 어떤 데이터 들었냐? 인플로이 아이디, 사원 번호, 이름,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고용일자, 하이어 데이트, 그 다음에 잡 아이디, 그 다음에 셀러리. 이런 정보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그 다음에 부서 아이디, 부서 이름, 그 다음에 매니저 아이디, 부서장이 누구냐, 그 다음에 로케이션,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게 조금 어색한데 미국에는 한 회사의 부서별로 건물이 아예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세가 비싸고 이러니까 뭐 도심에 있어야 될 부서는 도심에 놓고 좀 외곽에 있어도 되면 임대료가 싼 데를 가 있는 부서별로 근무 그 위치가 주소가 다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회사 몰아놓기를 좋아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뭘 좋아해요? 에헤 하는 거죠. 내가 딱 출근하면 밑에서부터 연락이 쫙 가요. 경비한테 사장님 출근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서장은 좀 긴장해서 딱 보고 학교에서 이야기하면 총장님 떴습니다. 딱 이러면 이제 각 관별 어디로 가느냐? 학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는 미국에 있는 회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부서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그 다음에 그레이드 A급이냐, B급, C급, D급, F급에서 공급이 막 다른 데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봉급을 줄 때 최저, 최대 요사에 줄 수 있다. 라는 이제 자기들 봉급표예요, 봉급표. 자,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SQL로 이런 문장을 썼다. Select Star from Department 이라면 Department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all 다 열거해라. 그러면 이런 경우가 다 주는 거예요. 부서 테이블은 데이터 다 찍어줍니다. 제일 쉬운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Select Department ID, Location ID from Department. 부서 테이블에서 뭐만 보고 싶다. 부서 아이디하고 주소 어디 있느냐 그 부서가 두 개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두 줄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두 칼럼으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Select from Employee 종업원 테이블로부터 Employee ID하고 Last Name하고 Job ID, Department ID 네 칸만 보고 싶다. 그럼 짝짝짝짝 회어라는 뭐냐면 조건이 조건. 어떤 조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90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에 대해서 아이디, 이름, 잡 아이디, 부서 아이디를 달라. 90번 아이디만 다 있잖아요. 보면. 90번 아이디에 3명 근무하는 모양입니다. 요게 나오는 결과. 여러분 SQL로 요래 때리고 엔터 딱 치면 화면에 요게 딱 뜹니다.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어렵나요? SQL 단어 지금 쓰여있는 단어 3개밖에 없는 거 아세요? 실렉트 프로그램밖에 없어 지금 쓴 게. SQL을 작성하실 때 자주 쓰는 단어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단어 in이 나오네요. in. 요거 SQL에 있는 단어입니다.
select employee ID, last name, salary, manager ID. from employee, 좁은 테이블부터 where manager ID가 in 100, 100일, 100일, 200일. 이 말은 in이라는 것은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자가 100분인 사원, 101분인 사원, 201분인 사원, 감독자가 인 사원, 요 들어가는 사원만 골라라. 이런.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요거 이런 거 보면 이제 포괄된 기자고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100번, 101번, 201번 사원이 통솔하는 직원들 명단을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SQL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뽑아라. 종업원 ID, 인포레이 테이블에서 뭐 감독자의 아이디가 100번, 101번, 201에 속하는 즉 100번을 상급자로 모시고 있는 사원, 101번을 상급자로 모시고 있는 사원, 201번을 상급자로 모시고 있는 사원들의 명단을 달라. 이거 보시면 200일, 100일, 100일, 100, 100, 100, 100, 100 딱 100, 100일, 200일이 상급자인 그 내용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SQL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 보여드렸어요. 이유가 뭐냐? SQL 별거 아니네. 방금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SQL 별거 아니네. 단어 4개만 해도 뭐 저 정도 뽑아내는데 조금만 더 공부하면 나도 SQL 쓸 수 있겠는데 이 마음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QL 이야기 끄집어내 이제 마치고요. 이제 DB 시스템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에서 분교를 냈다. 2개를 냈다. 원주에 하나 내고 부산에 하나 냈다. 그런데 세 학교가 각각 D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DB 구축해 놓고 질이 던지고 정보 찾아서 쓰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는 이때는 이런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다. 왜? 디테일한 내용은 이거는 여러분 여의대 안에 정보전산원이라는 기구가 있을 거예요. 정보전산원 있죠? 예. 정보전산원에서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전산원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 이런 뭐 어떤 식으로 분산되어 있느냐 우리 이대 DB가 물으면은 이제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로 쫙 넘어가는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이에요. 기반이 되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혹시 싶어서 제가 몰라서 이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혹시 인문학 쪽에서 이런 게 필요할란가? 잘 모르겠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부예요. 네, 확신이 있어서 슬라이드에 포함시킨 건 아니고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그런 거 필요하겠구나 하면 이것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다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 베이스보다 조금 더 창고니까 웨어하우스가 창고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기지라는 뜻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창고니까 더 크다는 이야기, 더 크다. 더 많이 모아놓은. 근데 특징은 뭐예요? 창고는 좀 불필요한 거, 오래된 거, 이런 것도 다 구석에 처박아 놓잖아, 안 버리고, 창고에는. 그러니까, 혹시 10년 뒤에 쓸지 몰라. 야,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자. 이게 창고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조금 오래된 데이터, 불필요한 데이터, 이런 거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최신의 모습만 가지고 있습니다. 업투데이트 된 최근의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를 가지고 있다? 자, 이사를 했다. 이사하면 기관에 신고하잖아요. 주소 이전됐다고. 왜? 근로소득 원천 징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 처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주소를 하는데 뭐만 DB에 넣어놓느냐 하면 최근 주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DB에. 10년 전 주소 없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된 주소도 가지고 있도록 DB 구조를 설계를 하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DB에서는 불필요한 정보는 잘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상세 데이터. 요게 보통 DB에 들어가는 데이터예요. 요거 말고도 초급 요약 데이터, 고급 요약 데이터, 메타 데이터를 쫙 이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베이스보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평소에 DB에 상세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막 뒤져가지고 지가 때때로 요약해놔. 요 데이터는 4시간 단위 요약 자료. 요거는 일주일 단위 요약 자료. 요거는 한 달 단위 요약 자료. 그게 다 있어요. 여기 메타데이터 안에.
그런 정보들이. 그래서 지 혼자서 얘가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지 혼자 다 처리해. DB에 있는 데이터, 외부 데이터 엮어가지고 딱 이걸 만들어. DB에 없는 요만큼의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추가 정보를. 요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자, 이 정도 메모리를 투자를 해가지고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웨어하우스 가지고 있으면 뭐를 얻을 수 있느냐? 중간 관리자나 최고 경영자나 데이터 분석가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DB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준다. 그러니까 자, 중간 관리자는 뭐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오늘 야 어제 영업 실적 가져와 아침 출근하면 이거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한 2, 4쯤 됐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매출 실적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안 오네. 야 지난 한 달 동안 매출 그래프 가져와. 한 달 동안 어떻게 돼? 이 부서 이거 안 되는데? 어이 김 부장 불러. 와가지고 이제 조인트 막 까는 거지. 야 이 자식아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영업부장 맞아? 하고 막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각 기업에 있는 사원들 급별로 최고 경영자는 뭐가 최고 관심사에 올해 매출 얼마, 내년도 매출 전망 얼마, 수익률 얼마 이런 큼지막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자질구나 어디 무슨 수서 지점에서 얼마 팔렸고 이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각 수요자에 알맞도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이 데이터는 DB에 있는 데이터들하고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걸 중복되는 데이터죠. 그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뭐라는 개념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알면 돼. 나는 뭐 필요하다. 이런 요약 정보가 서머라이즈드 된 정보가 필요하다. 라는 말만 해주면 나머지는 IT 업체에서 다 합니다. 자, 그 말씀만 드리면 판단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필요한가? 그건 여러분이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DB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 알 건데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뭐냐?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미지, 오디오 데이터, 텍스트, 다큐멘트, 풀 텍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신문, 사진, 통짜 그게 이런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래픽스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건축물 사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을지 모르고 조선 왕조실록의 각 페이지별 사진 이런 거 다룰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멀티미디어 DB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 뭐는 식별해야 되느냐면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가격이 올라간다. 다루는 게 파일 용량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파일 컴퓨터 이렇게 보시다 보면 뒤에 파일 이름 나오고 점 찍고 뒤에 세 글자 네 글자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익스텐션 네임 확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확장자의 GIF 요래 붙어 있으면 바로 이미지 데이터구나. 또는 JPEG 좀 저장 방식이 조금 달라요. 둘 다 .gif, .jpeg 붙어 있으면 이미지 파일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다큐멘트는 이제 풀 텍스트를 이제 가리키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비디오 데이터는 뒤에 mpeg 하면 그거는 이제 비디오 데이터예요. 비디오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되느냐 하면 요 이미지 데이터는 사진 한 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픽셀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돼요.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진 한 장 저장해놔도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비디오는 사진 여러 장 있는 겁니다. Sequence of frames. 프레임 하나하나가 사진이에요. 그 컴퓨터에서 이게 돌리면 동영상 보시잖아요, 여러분. 동영상이 비디오인데 동영상 연속으로 나오는 거 같잖아요. 그거는 순뻥이고 사실은 사진을 자주 보여주는 거예요, 자주. 그 인간 눈이 1초에 20프레임 내지 30프레임을 날려버리면 인간 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면 정지 동작이 아니라 연속 동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정지된 사진 여러 장을 저장하는 게 비디오 파일입니다. mpeg 파일 형식으로. 오디오 파일 이거는 다 여러분 잘 아시고 소리 많이 들으시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IS 이거는 크게 관계가 없겠죠, 여러분. 지리정보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뭐 써요?
내비게이션 안에 돌고 있는 시스템이 GIS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요거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거냐면은, 요 그림으로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분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야기 나왔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요 레벨입니다. DB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주로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요게 DB, 죄송합니다. 요게 DB 레벨. 그 다음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레벨. 정보를 미리,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미리 추출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돈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에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요거는 정보를 만든다는 것은 기초 데이터로부터 월 매출액이 얼마냐? 월 매출액이 얼마냐? 요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레벨이에요. 데이터 마이닝 레벨을 올라가면 어떤 것까지 만들었냐면, 야, 우유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우유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왜일까? 이런 질문까지 던져줍니다. 지식을 발견하는 레벨, 인공지능 레벨은 주로 이제 이쪽을 다루죠. 그거를 하는 기법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마이닝이라는 단어는요, 마이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영어사전을 보시면 광산에서 광석을 채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은 DB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그거를 보석만 찾아낸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식만 찾아낸다는 뜻에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금을 캐낸다. 아주 지식을 캐낸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바탕을 두고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 이건 신경망, 이런 인공지능 요새 많이 들어온 신경망, 그 다음에 지식 발견,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기법들이 데이터 마이닝 레벨에서의 기법이다. 그래서 요 두 번 나온다. 요거는 로 레벨의 데이터 마이닝, 위에는 하이 레벨의 더 고급 지식을, 여기는 지식을 만드는, 이쪽은 정보를 만드는 거고, 요새는 한층이 더 있어요. 지혜, 위즈덤을 발견하는 기술까지 이제 한층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한층이. 예. 예. 이게 왜 피라미드로 보이냐면, DB가 바탕이 제일 넓죠. 기초 데이터가 최고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면 그중에서 월 매출액으로 날짜, 시간 대별로 판매 금액 다 가지고 있는 거하고, 거기서 일 매출액만 요약하면 데이터 양은 줄잖아요. 그래서 양이 준 겁니다. 피라미드입니다. 이거는 지식을 추출할 때 정보가 더 줄고.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에서 하는 게, 야, 우유를 구입한 마트에서 우유를 구입한 고객은 빵도 같이 사더라.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 이 고급 데이터 마이닝. 아시겠어요? 여기 초급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야, 우유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빵도 같이 증가하더라. 이런 정도의 정보를 만들어내. 그 고급 정보로 가면 우유를 구매하는 고객은 빵도 늘 같이 구매하더라. 이런 것까지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고급 지식을 만들어. 근데 이 양이 줄 수밖에 없죠. 양이, 그럼 이게 막, 예를 들어 더 많으면은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지. 그건 떼돈법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그거보다 적고,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은 그거보다 더 적고,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늘었죠? 아까 피라미드는 3단이었잖아.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그 다음에 위즈덤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반 기술은 컴퓨터 과학 기술, 수학, 통계 지식, 그리고 적용 분야, 도메인 날리지가 이제 예를 들어 인문학이면 인문학, 물리학이면 물리학, 그 해당 분야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는 분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문학하고 컴퓨터 과학 기술하고 수학 및 통계 지식 합쳐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만들어지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론은 지혜에 맞먹을 정도의 수준의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도의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과학에 대해. 이 정도 하면 제가 대충 DB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 머릿속에 대충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올라갈수록 소프트웨어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고, 혹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그 시멘틱 웹에서는 뭐를 하고 싶으냐면 추론 규칙 있잖아요. 인퍼런스 룰. A는 B다. B면 C다. 그러므로 A면 C다. 이런 추론 규칙들을 전부 다 기술을 해놔. 그래, 그 추론 규칙들을 써서 자꾸 DB상에 있는 세만틱 웹상에 올려져 있는 문서들로부터 그런 추론을 다 해가면서 어떤 지혜를 뽑아내는 이런 것까지 해주는 웹이 세만틱 웹이다. 내일 말씀드릴 세만틱 웹이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이제 가고 싶은 겁니다. 가장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 것도 아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세만틱스입니다. 세만틱스를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텍스 레벨밖에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가. 일반 능력이. 보통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이래 물으면 서너 살 3, 4세 어린이 정도의 지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능도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은 제가 휴식 잠시 하고 제가 마지막에 인공지능 편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